그 권도영 대표도 이제 직접 95%의 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미래를 보시나요? 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실패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고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예. 대부분은 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어진 그런 자산에 예.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것은 예. 이제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최근 루나 그리고 테라 코인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무려 99% 넘게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만 최소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사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한다면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세가 연동된 지 좀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 벌어진 이런 루나와 테라 그 사태로 인해서 이 충격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으로 역임하시면서 피터정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코빗의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코빗 채널을 보면 매일 아침에 이제 모닝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동향을 또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들어볼 수 있는 네. 이 피터정의 이 커피 브레이크, 모닝 커피 브레이크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저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센터장님이 그런 안내 방송을 시장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출신의 골드만삭스, UBS, 크레딧 스위스 또 노무라 증권 등 20년간 이제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2018년 9월에 코비드에 합류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1차 상승 예. 마치고 이제 시세가 좀 가라앉은 타이밍이었는데 예. 왜 그때 어떤 계기로 합류하셨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사실 제일 먼저 들었을 때는 이제 2011년쯤에 처음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됐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5년에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겨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과 홍콩 주식 ETF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뭐 ETF 제대로 된 ETF도 없고 하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되게 익숙한 그냥 홍콩 주식 ETF를 샀습니다. 테크 같은 거 사신 네, 거죠? 뭐 예. 그런 예. 그게 이제 2015년 여름이었는데 예.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비트코인 그 광풍장이 온 거예요. 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예. 이 금액을 만약에 2015년에 샀으면은 이게 얼마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반면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홍콩 ETF는 이제 반토막이 예. 났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확 깬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파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홍콩에 있었는데 저 주변에 있던 뭐 동료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가상자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투자 자금으로서밖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예. 주변에 그렇게 옮겨간 사람을 보니까 이게 뭔가 커리어의 초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제 그러다가 제 후배가 이 당시 그 코빗 그 대표이자 창업자 이제 유영석 네, 전 대표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루나 테라 네. 코인 사태에 대해서 네. 이게 대체 왜 발생했고 왜 폰지 사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네. 그리고 루나 테라가 채택한 게 네. 다른 뭐 소위 이제 1달러와 페깅 연동이 되는 이제 고정화일제처럼 연동이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라는데 네. 뭐 다른 뭐 테더라든지 다른 비슷한 유사 상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네. 왜 이런
루나 사태가 발생됐는지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가상자산 유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코인인데 그 가치가 어떤 특정 법정 화폐, 뭐 대부분의 그 경우는 이제 US 달러인데 US 달러와 1대1로 그 가치가 고정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요. 가장 메이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테더나 USDC와 같이 담보를 기준으로 1대1 고정 비율을 구현하는 그런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없이 그거를 구현하는 그런 비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나 루나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거죠. 담보 없이 1대1 고정 비율을 구현을 하는 그런 코인인데요. 담보가 있는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행하는 방식이 이제 그 발행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달러를 내가 예치를 하면은 예치를 했다는 그에 대한 증표로 이제 10 USDC라든지 10 테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표인 거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제 그 환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10 테더를 다시 가지고 가서 제가 예치한 10달러 주십시오 하면은 다시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게 교환이 가능한 거인데 이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1대1의 그 비율을 유지를 하냐면은 공급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 US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US 달러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인데 뭐 줄여서 UST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UST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는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고정 비율이 1대1이 유지가 안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UST의 공급을 그거에 맞춰서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1대1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루나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건데 결국 담보물이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거래소에 10달러를 이제 예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증표로서 이제 테더 코인을 발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필요하면 그 테더 코인을 팔아서 이제 달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루나 테라는 이제 달러랑 직접적인 이제 담보라는 거 없이 그냥 루나와 테라가 서로 이제 발행량과 서로 소각과 뭐 발행을 조절하면서 이제 가치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루나 테라를 소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이거 할 것 같거든요. 담보물이 달러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할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이자를 20%씩 준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ST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처를 만들어야지 UST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행량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UST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루나 코인이 사용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UST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루나 코인이 이제 소각이 되면서 발행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루나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UST에 대한 사용처를 이 테라폼 랩스라는 이제 회사가 이 루나 테라를 처음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커머스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작년 2021년 초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보다는 뭔가 디파이 쪽으로 그 사용처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양한 그 금융 서비스를 그 테라 생태계 내에서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디파이 서비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 프로토콜은 그 UST를 예치를 하면은 이제 20%의 이자를 준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UST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바람에 작년 초쯤에는 이 UST의 시가총액이 한 20억 달러, 2조 원 정도
였던 게 10년 후에는 10배가 늘어난 그 200억 달러까지 예.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0배의 성장을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그 디파이 예대 서비스를 통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1년에 이자를 20% 준다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조건이고, 심지어 그게 달러로 뭔가 패킹까지 같이 보관까지 된다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20%를 얘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계속 뭔가 20%씩 예를 들면 이제 테라를 넣었을 때 테라 이자를 20%씩 주면 그만큼 테라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네. 그걸 맞추려면 또 루나를 상대적으로 가치를 조절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뭘 믿고 그러면 20%짜리 약속을 믿고 이제 돈을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차익 거래라든지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차익 거래 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그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예. 이 가상자산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원래 항상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다 해도 예. 한 뭐 5%에서 7, 8% 뭐요 정도 선인데 그렇죠. 이 앵커인 경우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앵커 재단에서 예. 이 리저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그 보조금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금리 한 10% 정도에다가 예. 추가적으로 10%를 더 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20%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0%라는 그 이자 지급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 테라 재단에서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 20% 이자 지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어 왔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이 이 UST에 대한 수요가 20% 이자율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은 20% 이자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UST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뭐 한 경제학자분이 그래서 이 테라 쪽 대표인 이제 권도용 대표죠. 이제 권도용 대표한테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뭐 그냥 약간 저희만은 좀 이제 속되지만 그냥 알아서 예, 돈이 떨어질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다. 아니면 뭐 혹시 예, 이런 되게 좀 그 비상식적인 언동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적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그러면 이 어쨌든 지금 루나가 이렇게 또 떨어진 게 뭐 이제 혹자는 이제 금융기관 특히 월가 자본의 뭐 공매도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이제 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네. 금융기관들 동원했다 이런 진짜 뭐 믿지 못할 뭔가 음모론들도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코빗 입장에서 뭔가 좀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거래소 입장이라보다도 그냥 저는 예. 뭐든지 팩트 베이스로 예, 얘기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 많이 나오는데 뭐 가만히 보면은 되게 추측성이고 대부분의 그런 주장들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미 이런 그 테라 그 앵커의 20% 이자 지급에 대한 우려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UST에 대한 약간 다소 우려하는 마음 그런 심리들이 네. 뭐 UST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 그 일부 특히 큰 손들한테는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3월 초쯤에 이 앵커 프로토콜의 20% 이자율을 뭐 조금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네. 그런 의견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아마 7일 정도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좀 UST의 대량 매도가 갑자기 네. 시장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대량 매도가 나온 그 타이밍이 뭐 대략 한 8,500만 USD의 네. 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온 타이밍이 이 USD가 거래되는 거래 시장의 오더북이 좀 얇아졌을 때 나왔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오더북은 아닌데 또 그거 얘기하면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더북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패그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평소 같으면은 뭐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미 그 이전에 약간 그 앵커의 20% 이자율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대량 매도가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앵커에서부터 대량 그 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UST의 매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00만 달러, 뭐 2,000만 달러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문들이 자꾸 그런 그 UST 용량들이 앵커에서 빠져나와서 시장에 네. 자꾸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각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건데 이 나오는 물량이 왜냐면 이 UST의 시가총액이 워낙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 큰 금액들을 다 소화할 큰 금액을 다 소화할 만큼 이게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설계 구조가. 그럼 블록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코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 기록이 쌓이면서 결국 기본 출발점은 분산 원정이니까 네. 예, 블록체인 거래 기록의 트랜잭션 코드가 이제 한 줄, 두 줄 쌓이면서 이제 기록이 남는 건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좀 옛날에 개발돼서 이제 그게 되게 느리게 쌓여서 거래 회전이 많이 안 된다. 뭐 네. 그런 단점이 있었고 네. 그걸 극복한 게 이제 이더리움 내지 그 네. 이후에 나왔던 알트코인 블록체인인데 네. 그러면 그 루나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개발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더리움 베이스 크게는 이더리움 베이스로 이제 블록체인 거래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루나를 발행을 해서 소각을 해서 줄이면 되는데 네. 소각 속도가 이제 그 UST의 매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매도가 많았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 재단은 네. 그럼 무엇 하고 있었나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인데 네. 그래서 권도영 대표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이 네. LFG라는 재단을 통해서 네.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담보물이 원래 코인 담보로 UST의 패깅은 루나 코인을 담보로 하는 이제 담보 시스템이었다가 네.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LFG는 우리는 비트코인도 들고 있다. 네.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투입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실제로 매도를 많이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하진 않았고요. 다음 처음에는 그냥 원래 그 작동하던 방식에 의해서 패그가 회복되기를 그냥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정확히 제가 지금 어느 시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0.9 초반대까지 내려온 다음부터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 네. 같은데,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네.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예. 거죠. 근데 그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이 이 가장 피크 때는 UST의 시가총액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였고 예. 그 중에 한 70%니까 한 14조 정도가 앵커에 있었는데 예. 거기 그 14조 원 정도의 그 UST가 한꺼번에 이게 조금씩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예. 한꺼번에 몰리니까 예.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0.9도 깨고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예.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더 패닉을 자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일종의 뱅크런이 그렇죠.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폰지 사기 구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뱅크런 사실 일반 은행도 당연히 네.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나라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이제 다른 A라는 시중은행이 저만큼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 그냥 은행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고 네. 은행가도 돈을 안 줘도 되게 일시적인 좀 조치를 취할 텐데 네. 그 탈중앙화 경제에서 탈중앙화 코인을 지향했던 이런 루나는 이런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이 재단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막을 수는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이제 LFG가 뭔가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이런 이슈로 일단 가격이 폭락한 상태인데 네. 그럼 과연 이 사실 투자를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그냥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이거 회복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기존 루나와 그 UST는 회복이 이제 불가능한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뭐 비판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제 생각에는 그 기존 테라 커뮤니티, 이제 특히 이제 권도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코어 멤버들은 어떻게든 이 루나 테라 생태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취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자꾸 최근에 많이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지금 몇 가지 제안된 안들이 있거든요. 네. 이 제안이 될 것이라고 보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예, 지금 아주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들한테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최선의 그 아주 제한된 그 초이스 중에서 최선을 갖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기존의 루나와 테라에 대한 그 약간 미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예, 희망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도영 대표가 직접 뭔가 트윗을 통해서 밝힌 내용만 보자면 뭔가 기존에 망가진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루나 코인을 발행해서 루나 클래식을 든 사람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뭔가 그에 따른 합당한 그 약간 존버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했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그 회생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뭐 하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그걸 넘어서 이런 옵션 말고 이런 다른 옵션은 이런 방안을 실천하면 더 회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안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이 테라라든지 아니면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그 중에서 큰 메이저 블록체인이니까 서울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많은 똑똑한 개발자들과 사업자들을 불러서 우리 위해서 뭔가 유용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했더니 쫙 모인 거죠. 그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비탈릭이라는 어떤 그런 비저너리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 놔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체증이 심한 거죠. 그래서 월세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딴 데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로서 이제 많은 다른 위성 도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건데 이제 그런 게 뭐 솔라나냐 아니면 테라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이미 유능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이주시킨 거예요.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로. 그래서 분당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물론 이더리움만큼 그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된 거죠. 그래서 나름 그 안에서 뭔가 그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 전력이 나간 거예요. 이 분당에. 정전에. 그래서 전력이 나가버리니까, 정전이 돼버리니까 이제 경제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이스는 그냥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거, 분당을 버리고. 근데 이제 루나 테라 재단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한 것도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해낸 건데, 이 사람들만이라도 좀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계속 그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 원래 분당에 살던 주민들한테, 이 코인을 에어드랍을 하자는 거죠. 이제 코인인데 뭐냐면 일종의 그거는 이제 지역 화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하고 그 옆에 무슨 어떤 새로운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을 개발을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분당에 있는 주민들한테 에어드랍을 주는 거죠. 약간 분당에 일단 그 방송 나가기 앞서 저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나 레슨에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당 살기 좋은 곳이고요. 정답 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예시로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루나를 이제 분당이라는 신도시라고 치고 이제 그 신도시가 일단 정전 같은 뭐 사태로 망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새로운 코인을 만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광교라
이주라든지 예. 동탄 같은 신도시를 심지어 그거에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비를 약간 공짜로 이제 에어답을 해주면서 네. 보내는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에어드랍 해주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곳에서. 예. 그래서 이 지역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다 가는 거고요, 거기에.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 안을 가지고서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유의 코인의 알트코인의 문제점은 이 생태계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20%에 달하는 USD의 막대한 그런 스테이킹 이자를 약속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20% 준다고 해서 분당으로 갔는데 분당이 망해서 광교 동탄으로 갔는데 그러면 20%의 상한은 뭔가 네.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루나 재단과 권도영 대표가 네. 이 매력적인 옵션을 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옵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꼭, 뭐, 루나테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시작하겠다는 건데, 예. 어느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초기 투자, 벤처와 같은 초기 투자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벤처 투자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스타트업 한 100개 투자를 하면은 7, 80개는 망하고, 한 10개, 20개 정도만 잘 되고, 뭐, 거기서 대박이 그렇죠. 나고 이러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뭐 수익률이 한 20, 30% 나오는, 예.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벤처 투자와 비슷한 리스크 프로파일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네. 이게 망한 이유가 여기 이거를 이끌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뭔가 안 좋아서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원래 이런 투자들은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그 페일리어 레이시 굉장히 높은 그런 투자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블록체인에 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예, 모든 스타트업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소위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기존의 국제 금융은 이제 은행들의 공동 국제 결제망이 뭐 스위프트망을 쓰고 있어서 비용과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코인을 네트워크를 하려면 훨씬 더 저비용으로 그걸 개인들의 분산 원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이제 약간 사용 포인트였고 네. 어떻게 보면 루나의 초창기 모델이었던 네. 약간 지금의 페이코인 같은 실제 생활에서 이커머스랑 연계돼서 돈 대신에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도 용처도 쓸 수 있었다면은 뭔가 이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재 법정 통화 생태계와 그리고 코인 생태계가 연결이 되면 이제 그 자금 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네. 지금 루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많은 알트코인 분들이 생태계가 과연 네. 이 폰지 사기 구조를 벗어나서 이런 정말 실제 생활에서 법정 통화와 연계돼서 경제적 가치가 순환이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좀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있거든요. 네. 뭐 되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성공적인 이 프로젝트가 뭐냐 했을 땐 비트코인인데 예. 비트코인이 이제 한 13년 됐거든요. 이 비트코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어떤 특정 주체가 막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끌었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분산된 역할이었거든요. 예. 각자 어떤 그걸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단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되게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잘 사용하는 탈중앙화된 맞습니다. 상황이었던 예. 거죠. 분산된 형태로 성장을 꾀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큰 20% 이자율을 준다든지 네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도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네. 되게 유기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겪은 거였고, 벤처 캐피탈도 없었고요. 예, 네, 그렇죠. 벤처 캐피탈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오히려 악영향이라 위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빨리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예. 또 무리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설계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게 오히려 악영향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신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무리해서 뭐 20% 이자를 주고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잘 한 거였는지 예.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옳은 결정이었는지 고민할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서서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UST가 뭔가 다른 용도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코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급되는 거를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했다면은 뭔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그렇군요. 조금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말하는 올게닉 그로스 맞습니다. 예. 자체 성장, 뭔가 맞습니다. 자발적인 동력에 의한 이 커뮤니티에 네. 의한 성장을 뭔가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단어도 막 쓰고 싶었는데 예, 또 예. 영어 쓰면 뭐라 그럴까 봐 예. 쓰고 있었어요. 오가닉 그로스라고 이제 제가 잉글리시로 일단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하신 게 알트코인 얘기도 했지만 좀 루나 말고도 뭐 테더 같은 이제 그런 담보 베이스의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말씀 주셨고 이제 담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더리움처럼 뭔가 그냥 플랫폼 특히 뭐 분산화된 뭐 DApp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용도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표방하는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양대 대장주 그리고 나머지 솔라나랑 그 이하의 여러 다양한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만한 그 권도영 대표도 이제 직접 95%의 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미래를 보시나요? 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실패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고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이게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뭐 나와 있는 코인들이 뭐 몇천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일 테니까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어진 그런 자산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것은 비트코인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인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뭐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그거 자체가 늘 오르진 않겠지만은, 물론 원화 대비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환율에 따라서, 일단 성장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안전한 자산이라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자산들, 뭐 솔라나나 아발란치 이런 것도 많이 상당히 성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성숙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대비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느낀다면은 투자자분께서 그러면 이더리움 포지션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리스크에 맞춰서 이 자산 배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단순하네요. 이더만큼 성공할 가능성을 10%라고 보면 이더에 투입한 투자한 시드의 10%만 맞습니다. 솔라나나 기타 알트에 그렇죠. 투자해보라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 또 요즘 어쨌든 자꾸 루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또 처벌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일단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법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이제 도의적 이제 책임은 본인 스스로도 통감하고 계신 것 같으니 뭐 일단 뭐 루나 사태가 좀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또 의외로 또 이 신현성 대표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는 또 이미 기존에 성공한 뭔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의 창업주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티몬의 이런
시너지를 냈다면 뭔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데 네. 신 대표나 이런 기타 VC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약간 입을 다물고 있고 네. 권도영 대표만 집중 타겟으로 삼는 약간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신현성 예. 대표가 이제 원래 그 티몬이나 뭐 이런 벤처 이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커머스 쪽에 이제 상당한 그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예. 처음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 테라루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사용처를 이커머스 쪽에서 만들려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커머스에서 사용처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제가 이 권도영 대표가 어느 미국의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네. 이 테라루나의 그 초창기의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때문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신현성 대표랑 이제 갈라쓴 것 같아요. 예. 근데 갈라서는 과정에서 그 신 대표가 갖고 있던 그 자산을 이제 처분을 한 예.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테라루나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건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어떤 이미 갈라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디까지 뭐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그분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죠. 20% 예. 이자 주기 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일단 그러면 이제 테라 얘기는 정말 이제 테라 루나는 이쯤 정도로 주셨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거래소 입장에서 뭔가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 말 기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금감원 금융당국 통계에 의하면 이제 국내 코인의 시총이 작년 말 기준으로 55조 원이 넘었고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를 넘겼는데 이게 코스닥 작년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 8,500억으로 코스닥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일지적으로 이제 매일 일 단위로 보면은 이제 주식의 총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도 다 약세긴 하지만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도 일일 거래 대금도 3조 4조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뭐 이제 주식시장이 성황이면 그 소위 하우스라고 하죠. 예, 증권사만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있듯이 코인 시장이 화랑이면은 예, 화랑이든 불황이든 하우스인 이제 코인 거래소는 돈을 번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주도하는 국내 코인 시장에서 이 코빅 같은 국내 거래소들은 이런 코인의 두 번째 윈터에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업계는 성장할 업계라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의 이런 크립토 윈터나 이런 거는 뭐 금리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예. 그런 약간 계절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빼고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떤 분야에서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는 해외 사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예. 이제 한국만 좀 약간 그 특이한 그 규제 구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 자유롭게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곧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리서치 센터를 만든 이유도 맞습니다. 어떤 기관 예. 투자자들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주제나 어떤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예.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라는 건 결국 국내에서는 이제 연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큰 손인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사까지도 이제 기관 채권 투자하듯이 일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코인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뭐 규제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이제 돈을 이제 넣을 이런 이제 쩐주들을 설득하는 것도 꽤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기관 국내 투자자분들을 설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사실 제가 이 주제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신생자산군으로서 계속 편입이 될 거라는 거에 끌려서 처음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 부분인 거거든요. 예.
제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랐어도 이 부분은 제가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자산운용 업계를 이 자산운용 업계를 움직이는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변함없는 원칙. 그게 바로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80년대부터 이제 자산운용업계의 주류가 되면서 많은 자산운용업이 이거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는 100% 다 채권이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 수익률을 훼손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산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주요 골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학 공식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한 이제 그런 이론인데, 이게 한 80년대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연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자산이 다양한 자산군으로서 배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는 일단 채권에 있던 게 주식시장으로,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미국 채권에만 있었던 미국 연금들이 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미국 외에 해외 주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진국 주식에 먼저 들어갔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머징 마켓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군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신생 자산군을. 그래서 9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같은 데 자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약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까지는 해외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한 뭐 10% 20%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걸 찌끔찌끔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그게 98년쯤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다 이제 쓸어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주식들을.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에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존니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맞아요. 그때 한참 월가에서 전설로 한국 주식을 많이 소개해서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자금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그런 주식의 밸류에이션 모델이나 이런 거를 따르지 않고 아무렇게나 되게 투기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코인 시장이랑 비슷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좀 계속은 됐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브라질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원자재를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된 이유는 원자재, 이머징 마켓, 인터내셔널 에퀴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쓸어담는 그런 과정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원자재나 뭐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대체 투자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원자재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낮은 신생 자산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을 만약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일단 첫째로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될 거고요. 둘째는 기존 자산군 간의 상관계 수가 마이너스여서 상부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위험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최적화된 뭔가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그런 투자 자산일 때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건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약간 1.5배 정도로 지금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금리 상승기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만, 결국 코인에 대해서 장기 유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채권이랑 주식 같은 기존 전통적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그 위험 분산을 위해서 잘 적합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그 상관관계 관련돼서 일단 상관 개수가 1만 아니면은 리스크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꼭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S&P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0.567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과 코스피 아니면 비트코인과 S&P의 상관 개수를 내면은 과거 12년 동안은
0에 가까웠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최근에 좀 올랐어요. 최근에 올랐는데 그것도 그래도 올라도 0.3이나 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 그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어느 다른 자산군보다도 이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입을 할 그런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향을 해야 된다는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이게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만 따로 국한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인터넷이거든요. 업그레이드된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어떤 인프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인프라잖아요. 네. 이게 정보망이죠. 정보망인데 기존에도 정보망은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에도 네. 정보망이라는 건 있었죠.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를 보낸다든지.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KT를 통해서 네. 미국에 보낼 거면은 미국의 AT&T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팩스가 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인터넷이 오면서부터 팩스를 안 쓰죠. 예. 왜 안 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람들은 쉽게 이게 싸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싼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KT나 AT&T 같은 중개인이 중간에서 뭘 빼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주인이 없는 공공재인 거예요. 공공재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주인이 없으니까 비용이 낮은 거고 또 주인이 없으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예. 그 인프라를 사용할 때 누구한테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에 배낭여행을 갔어. 그런데 집에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스타벅스 들어가서 와이파이 연결시키면은 예. 태국에 있는 현지 그 통신회사에 내가 가입을 안 해도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업계 용어로는 이제 접근 비허가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 누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접근 가능한 공공재인 거죠. 인터넷은. 네. 이런 게 인터넷이라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킨 향상시킨 이제 그런 인프라인데 이거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정보로밖에 국한되어 있지를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정보를 누가 남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복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쉬운 예로는 이제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내면은 내 샌드박스에 남아 있잖아요. 네네. 예. 만약 우편으로 뭘 보내면 편지가 없어지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메일은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복사돼서 가는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건네주면 되는데 오프라인상에서 그럼 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카톡을 이제 그 디지털상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러면은 아직 나한테 남아 있어요. 이거 왜냐면 내가 보낸 거는 사실상 10,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을 이미지화한 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게 인터넷 한계입니다. 정보밖에 안 되니까 같이 어떤 희소성 있는 물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등장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디지털 상에서 희소성 있는 물건이 전달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분들은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필요한 거냐고. 예. 지금도 뭐 카카오페이로 난 10,000원짜리 10,000원을 보낼 수 있는데 내 친구한테 네. 이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카카오페이라는 중개인을 끼고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걸 못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는 주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리스크와 다양한 불편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10,000원을 보내고 싶으면은 그 친구가 카카오 가입 안 하면 못 보내는 거잖아요. 예,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경제 활동, 이 가치를 교환한다는 건 사실 경제 활동인데 경제 활동의 범위가 카카오에 종속되는 거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아닌 거죠. 뭐 그러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성문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를 갑자기 이제 뭐 탈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팩스를 더 이상 안 쓰고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이 이 주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태국 같은 데 가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예. 그러한 장점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네. 이제 그런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이미지인 건데 예. 인터넷의 기능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가치 교환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네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인터넷도 사실 지금 뭐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전 세계 인구의 한 50%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스타링크 같은 회사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인터넷도 사용자가 해마다 6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 자, 이 가상자산 네트워크,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국한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지금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율은 1년에 110%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현재 증가하고 있는 증가율보다도 2배 정도의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인터넷은 20년 전에 나왔고 비트코인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년밖에 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투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네.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62%니까 인터넷 대비해서 여전히 현재 코인 생태계는 최소 약 20배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뭐 계략적인 유저풀 계산이 나오네요. 뭐 예. 그렇죠. 뭐 예. 현재 심플 간단히요. 현재 글로벌한 보급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이제 사용자 수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인터넷의 사용자 수는 49억 명이고 가상자산의 사용자 수는 2.9억 명이라서 대략해도 10배, 13배 이상 더 추가 성장할 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도 이제 결국 저희가 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인터넷 통신망, 광케이블 이제 나라의 인프라로서 그곳에 깔아 넣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통신사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통신 3사들이 이제 이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인터넷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탈중앙화인 대신에 네. 프루브 오브 워크라고 하죠. 이게 뭐 작업 증명인데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채굴기를 열심히 돌려야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래를 기록을 해준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채굴자에게는 코인의 일부를 준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비트코인 같은 그 프루브 오브 워크 작업 증명 방식은 예를 들면 중국의 채굴자들이 전 세계 채굴력의 51% 과반수 이상을 넘게 되면 조작 가능하다. 이런 리스크가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네. 이런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점점 이 보급률을 50% 이상 장기 우상향할 수 있다고. 네. 이유가 네. 네. 예.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전산력, 컴퓨터 파워가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많은 그 많은 전산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제 그 달러로 계산해도 이제 엄청난 많은 비용이 거의 뭐 몇백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동원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견고하고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51%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장악이 가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이 네트워크는 망가지지 않고 오작동하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이번에 테라 사태 다시 소환을 좀 하면은 예. 이제 이 UST 패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루나를 많이 찍어내면서 루나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예. 루나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네트워크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블록체인 생성을 멈췄단 말이죠. 예. 그 밸리데이터들이 모여서 예. 이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예,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떤 그 비용, 그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비용이 싸지니까 장악을 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할 그럴 인센티브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작동에 필요한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일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작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코인이 비트코인을 이제 위주로 장기 우상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비트를 다루셨으니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더리움은 이제 몇 년 동안 미뤄오긴 했지만 결국 이더리움 1.0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면, 이더리움 2.0부터는 이제 지분 증명 프루브 오브 쉐어라는 방식이 스테이크죠?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죠?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몰라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이제 지분 증명을 통해서 이런 컴퓨팅 파워에 필요한 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분 증명이 작업 증명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지분 증명부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계속 제공할 것인가가 의문시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바뀐 다음에 이더리움 2.0 시대는 이더리움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이 작업 증명과 이제 비슷하긴 한데, 작업 증명 방식은 이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연산력을 동원을 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푼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의 상에서는 어떤 일정량의 그 코인을 보유한 사람한테 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의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상에서의 코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채굴기를 코인화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주식 회사 그냥 최대주주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거와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는 이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해야지 블록 생성을 할 수 있는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일 뭔가 이 오작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한 반 정도라든지 이렇게 페널티를 이제 반 정도 이제 강제 소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가려고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걸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했을 경우에 이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게 있어요. 뭐 그거 자체로도 이 블록 생성 속도를 좀 많이 늘릴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지만 샤딩이라는 또 이제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붙이기에도 좀 수월해지고요. 여러 면에서 좀 그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을 시키려면은 이제 블록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대부분의 그 블록체인 이제 이더리움 이후의 블록체인들은 POS, Proof of Stake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015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출시할 당시부터 그 당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비탈릭이 이더리움은 프로토타입으로서 출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과연 충분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했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서포트해줄 커뮤니티 형성이나 생태계를 만들지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일단 내놓고 선점하는 효과를 좀 노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장성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프로토타입인 상태로 내놨던 거죠. 그래서 POW 상태였던 거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고, 어떤 것들은 되게 막 그 사용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확장성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되게 빠르게. 2017년에 이미 크립토키티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블록 스페이스를 많이 체증을 야기시켰고요. 그 후에도 뭐 디파이라든지 NFT가 이렇게 핫하게 이렇게 관심 끌 때마다 항상 체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그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정이 시작이 된 게 2020년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몇 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작업 증명 방식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그 부분은 이제 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작업이 이제 금년 6월 말까지 될 거라고 좀 많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이게 지연이 될 거라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마 하반기 중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뭐 그 뒤로 이더리움의 뭔가 이 플랫폼으로서의 이 분산형 앱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당연히 이 시세에도 많이 뛸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연기가 이렇게 머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또 센터님 리포트를 이제 보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이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현금으로 할인 모형 같은 거를 활용하면은 이 적정한 뭐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쪼가리이지 않냐, 실체가 없지 않냐, 이걸 무슨 어떤 근거로 적정 가치를 산출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는데 코인은 어떤 좀 그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조금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답을 답변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전통 금융 자산은 이제 보통 수익 기반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그 금리로 이제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지금의 적정 가치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제 인터넷이나 통신사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소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같은 이런 플랫폼도 사실 네트워크거든요. 이런 플랫폼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스타트업 같은 데에 투자하는 벤처 펀드들이 그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스타트업들은 아직 그 수익을 창출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용자 수가 많은 그런 스타트업은 사용자 수가 적은 스타트업보다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용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일종의 이거는 약간 부동산화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월세가 더 비싼 이유는, 아니면 그 빌딩 자체가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뭐 어떤 오지에 있는 어떤 그런 상가보다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도 그건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에 비례를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약간 느낌으로 알아요. 그게 맞게 뭐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를. 근데 또 이걸 또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메트칼프라는 분인데 80년대에 어떤 그 이 기술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걸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공식에 의하면은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그 설명입니다. 왜냐면 참여자 수가 늘면 늘수록 이 참여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연결고리 숫자가 늘어나는 그 스피드가 사실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 모델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가치의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뭐 보통 이제 트랜잭션, 온체인 트랜잭션 밸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더 높다든지,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의 지갑수가 사용자 수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지갑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화폐 수량설이라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네네. 화폐 수량설은 이제 전통 경제 이론에 입각을 해서 MV 이퀄 PQ라는 뭐 이런 공식을 이제 네.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날 때 이제 그거를 Y라고 하면은 이제 Y도 이제 그거를 안을 갖다 쪼개 보면은 프라이스랑 퀀티티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맞습니다. PQ인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어떤 화폐가 그 반대쪽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MV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M이라는 거는 이제 보는 통화인 거고 V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예. 이 보는 통화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뭐 이 코인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코인에도 뭔가 그냥 뜬구름 같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가치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결국 이제 그다음 그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있는 그래서 비트 이더 얼마 가냐 이런 질문일 텐데요. 네. 네,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뭐 중장기 전망도 좋으니까요. 네. 언제 얼마나 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좀 예측은 어렵고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펀더멘탈한 가치가 반영되기에는 너무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예.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롱텀으로 우리가 봐야지 펀더멘탈 밸류가 가격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훗날 이게 뭐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네.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만 역할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다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어떤 그 점유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 있느냐? 비트코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네. 일단 뭐 금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금,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 네. 글로벌 에퀴티, 주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채권, 네. 글로벌 번드 마켓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의 시가총액에서 몇 퍼센트만 차지할 수만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뭐 비트코인의 적정한 그런 시가총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2조 달러이고요. 예. 이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은 한 뭐 100조 달러이고요. 예. 채권 시장은 뭐 한 200조 달러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벤치마크로 사용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그 가정을 세워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의 한 반 정도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은 한 5조 달러가 적정 가치인 거고, 예.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1조 달러가 요새 많이 망가져서 1조 달러가 좀 안 되는데, 예. 그러면은 거의 한 10배까지 안 가도 한 7, 8배 정도 되겠죠. 만약에 주식시장에 한 반 정도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네. 더 높은 거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현재 시총이 약 1조 달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의 적정 시총을 금 시총의 절반 수준이 한 5조 달러로 본다고 하면은 네. 5를 곱하면 되니까 네. 현재 가격이 대략 33만 달러니까 네. 30K에 5배 하면 150K가 되겠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예, 꽤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한데 네. 5에서 10년 장기 투자 특히 네. 코인에 대한 믿음 없이는 힘들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코인과 분산 투자 중요성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대장주인 비트, 이더 두 개가 있고 네. 나머지 알트가 있을 때 알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뭐 이제 이더에 대비해서 성공 확률에 따라서 이제 시드 비중을 줄여가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비트랑 이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좀 분산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 거를 추천하시나요? 그 비트와 이더를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가장 성숙한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이더리움보다도 적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사실 경쟁 대상들이 있어요.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서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자꾸 이제 뭔가 체증이 있고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개선하겠다고 나온 그런 경쟁하는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죠. 예. 비트코인은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리스크가 이더리움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보다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제가 뭐 맞습니다.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한 뭐 8대2 정도가 예. 올바른 비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네네. 좀 해봅니다. 예. 확실히 비트에 좀 더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좀 더 네. 힘을 주어주시는 네.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8대2 정도 말씀 주셨고 또 그 코인 투자를 어쨌든 장기적으로 결심한 투자자라면 장기 적립식 매수, 그 코스트 에버리징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차근차근 적립식 매수하라는 건데 코인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코인일수록 더 많이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이 전략은 변동성이 클수록 그 메리트가 더 있는 전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인 거고 네. 점유식 방법인 거고 조금씩 분산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다운 마켓 그 조종장들이 나한테 어떤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코빗에서는 이런 적립식 투자를 일반 유저들한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라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하고 싶은 액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저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빈도나 액수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산 자체도 이제 분산을 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뭐 몇 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그런 바스켓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촬영 준비한다고 사실 코빗 앱을 깔아서 가입도 하고 이제 좀 투자도 좀 해봤는데요. 네. 비트랑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또 이 디파이 서비스도 좀 제공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서비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코빗의 디파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네, 추가적인 예,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예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는 뭐 다른 어떤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없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POS 기반의 다른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더리움 외에도 추가를 할 뭐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어차피 코인에 장기 투자하기를 마음먹은 이상 그 기존에 예치된 코인 자산을 이제 좀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구릴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루나 사태 연 20%라는 고이자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뭐 소위 폰지 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타이밍에서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만약에 어떤 알트코인이 뭐 1년에 이자, 스테이킹 이자를 몇 프로 이상 얘기하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면 스캠이라고 좀 의심할 만하다라는 그런 숫자가 있을까요? 뭐 10이든 15%든 장기적으로 20%를 내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게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사실 뭐 20%는 좀 너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5%는 뭔가 좀 합리적이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상황이나 아니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또 일종의 그 블록 생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 코인이 발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코인이 계속 희석이 됩니다. 가치가 다일루션이 일어나면서 그냥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숫자를 콕 집어가지고 이거 이상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 또 평소에는 주식 중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라는 좋은 이제 투자 대상이 주식으로서도 있단 말이죠. 네. 코인이 너무 위험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거래소에 대신 투자해서 약간 코인에 대신 투자한 듯한 그런 레버리지 효과 아니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뭔가 코인을 대량 보유한 그런 코인 자산주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은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주식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인을 주식으로 형태로 좀 그 노출을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며 네. 코빗의 뭔가 상장 계획은 없으신지 뭐 예, 그것도 두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코빗의 상장 계획은 없고요. 예. 네. 단칼에 바로 단호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염두에 두실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일 원유 가격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에 예. 초이스가 두 가지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 오일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오일 자체는 투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예.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아니면은 오일 회사를 사는 거죠. 예. 예, 뭐 엑슨 모바일이나 이런 맞습니다. 회사를 사는 예. 건데 이 두 가지를 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오일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오일 가격 변동성만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딱 예. 그만큼만 움직이고 그만큼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엑슨모바일 주식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는 오일 가격 움직임의 리스크도 있지만은 다른 리스크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매니지먼트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경영인들이 뭐 잘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오일 ETF 하면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런 게 추가로 따라오는 거죠. 아니면 더 잘할 수도 있어 사실. 경영진이 너무 뛰어나면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일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업사이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재무제표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채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어떤 그 땅을 오일을 캐고 있으면은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아무리 이 오일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도 회사 자체가 이 이자 지급이 안 되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죠.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은 예.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딱 사게 되면 비트코인 등락만 걱정을 하면 돼요. 네. 코인베이스를 사면은 뭐 비트코인 등락 외에도 다른 거 걱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생겨요.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에 맞습니다. 투자한 거는?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랑 파이낸셜 리스크를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제 뭐 코인 양도세를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한다. 내지는 국내 ICO를 허용하고 NFT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뭐 NFT 게임, 메타버스, 특히 P2E 게임은 작년에도 주식 측면에서 많이 핫한 테마였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NFT 시장이나 전체적인 이런 국내 ICO 이런 제도적 환경 변화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 투자만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아무튼 투자자분들께, 개인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마지막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그 접근 방향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4,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구조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증명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새 정부에서 이제 공약을 4가지를 걸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이제 국내 ICO, IO 허용 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특히 이 국내 ICO, IO 허용을 위해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가상자산이 제공해주는 가치 제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그 사기성 스캠 코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치 제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인력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ICO, IO를 갖다가 못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육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그 가상자산에 대한 문해력이 아직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무렇게나 그냥 허용해버리면 너무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의 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많은 걸 시도하면서 그 안에서 실패도 하고 경험을 얻으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네네. SEC 5명 의원 중에 한 분인 헤스터 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프로포절이라는 게 있어요. SE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SEC 내에서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참고하고 우리 걸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코빗 리서치에서도 리포트를 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 들어가지만은 네. 한번 코빗 리서치 웹사이트에 와가지고 한번 그 리포트를 보시고 왜 이 규제 제안이 제가 되게 함적인 이 제안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짧게 국내 코인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코인과 주식 둘 다요. 예. 나눠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죠. 사실 코인하고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원칙과 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예, 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둘 다 자기가 스스로 리서치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어떤 투자 가설이나 뭐, 그런 설정을 잘, 만들은 다음에 그거에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저 피터정 센터장님이 정말 올바른 코인 투자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루나 사태로 일단 피해를 받으셨을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 약간 위로와 뭔가 좀 희망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 TV의 안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